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원정 화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가까이에 화장장이 없어서 멀리까지 다녀오는 상황을 부르는 말입니다. 부족한 화장시설 때문에 요즘엔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3일차 화장률. 3일인 장례 기간 내에 화장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통계인데요. 요즘 수도권에선 40%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의 장사 시설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화장을 위해 멀리 원정 화장에 나서고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해야 하는 실태를 박희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문을 연 강원도 원주 추모공원입니다. 강원도 최대 규모의 광역 화장시설로 주로 원주와 횡성, 여주시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이 되면 관외 지역 이용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화장장 예약이 다 찼거나 지역 화장시설이 아예 없어 강원도까지 원정 화장을 온 겁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이 안 되니까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에서의 원정 화장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천안과 세종, 그리고 청주, 제천, 원주 등 예약만 된다면 충청, 강원권까지 먼 길을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늘 발일인데 예약을 못하면 이틀 전에 하루 더 상을 치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잡는 거죠. 그게 뭐 제천이든 충주든. 화장장이 부족해 3일장을 못 치르고 4일장이나 5일장 이상을 치르는 경우도 만연합니다. 특히 고령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을 환절기에는 화장장 수요가 폭증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거주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관외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 일정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화장장이 있는 관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유리합니다. 이제 우선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더 많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원분이 수원 연화장 가는데 큰 불편이 없지만 오산분이 수원 연화장 가려면 좀 불편합니다. 경기 고양과 파주시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는 서울시립승화원. 오후 4시가 넘은 시각에도 화장장을 찾은 운구차 행렬이 끝도 없습니다. 오전 예약이 불가능한 관외 주민들이 몰린 건데 오후 시간도 예약이 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후, 오전 할 것 없이 몰려요. 오전은 무조건 꽉 차 있고요. 네. 오후는 이제 관외분들은 4시부터 가능하시니까 이제 관외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하시면 오후가 꽉 찰 수밖에 없죠.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의 화장장은 현재 5곳뿐입니다. 사실상 포화 상태로 운영되다 보니 기존 화장시설은 화장로 운영 방식을 개선해 가동 횟수를 늘리는 등 늘어가는 화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장로 수걸 방식 시스템 개선 공사를 금년 7월 말에 준공했으며 종전 하루 49에서 45구로 9월 1일부터 화장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8월 중순부터 보건복지부 이안을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화장장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웅입니다. 네, 이렇게 원정 화장과 4일장, 5일장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쪽으로 바뀐 건데요. 화장률은 이미 90%를 넘어섰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금이 화장시설 확충의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승 기자입니다. 화장이 좀 국토도 좋고 뭐 내 생각이지만 화장이 나을 것 같아요. 사회 흐름이 그렇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낫고 그러니까 또 자식들도 그것도 원하고 또 전통적인 매장 방식의 장례보단 화장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00년대 초반 38%에 불과했던 화장률은 올해 4월 기준으로 93%를 기록하면서 약 2.4배 증가했습니다.
화장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변하고 있지만 정작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화장자 수는 7만 4천여 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내에서 화장하지 못한 사망자 수 또한 2만 6천여 구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장을 하기 원했던 유족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지자체로 가야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원에도 여기 하나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도 많이 밀리는 것 같던데. 부산에서도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가까운 데서 못하고 조금 먼 데로 가기는 했어. 빠른 고령화 현상도 화장장 확충을 시급한 현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도권 화장시설협의회는 오는 2030년 연간 사망자는 41만 명으로 2022년 대비 4만 명 정도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2070년이면 사망자가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7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그만큼 화장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화장장에 들어서는 과정에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정부가 장사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도내 14개 지자체가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성공한 건 용인과 화성 단 2곳뿐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수도권의 화장시설 건립은 꼭 필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은 줄줄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방 정부마다 거액의 지원금을 내걸고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백창현 기자입니다. 이천시가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9년. 이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아직 입지 선정도 못했습니다. 처음 선정된 부발읍 수정리는 해당 지역은 물론 여주 등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지난해 취소했고 올해 시장까지 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대월면 구시리 일대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회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수정리하고 구시리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공모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상당히 이제 반대를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지만 이천시는 지역 내에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며 여전히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장사시설 건립을 진행 중인 지자체는 이천뿐 아닙니다. 평택시는 올해 인접한 오산, 안성과 함께 종합 장사시설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지역 내의 사망자 대부분이 천안 등 타지로 원정 화장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시설을 이번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정말 잘 풀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건립 추진위를 발족하고 오성면, 서탄면, 진이면, 팽성읍 4곳을 후보지로 뽑아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입지 선정입니다. 평택시는 지난 2009년 고덕 국제신도시에 장사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을 겪었습니다. 민비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혐오 시설, 지역에는 안 된다라는 이런 현상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이런 시설이 이제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시의회에선 폐기물 소각장을 건립했던 행정경험과 100억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등의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워낙 반대도 많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평택시가 설명을 하고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이런 걸 협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게 잘 진행이 돼서 현재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는 별도로 안성시는 민간업체와 함께 장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쓰던 땅을 이용해 장사시설을 짓는 민간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성시는 계획서 검토에 착수했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사시설 부족을 느끼고 자체 추진하거나 공동 추진 중인 시군은 총 14곳. 자체 장사시설이 있는 5개 시를 빼면 도내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장사시설을 추진 중입니다. 장례문화의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장사시설. 하지만 건립을 추진 중인 지자체들이 부지 선정 단계에서 막히거나 애를 먹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장사시설 확충의 키는 주민들이 쥐게 됐습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사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입지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드물긴 하지만 장사 시설 건립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화성시의 한백산 추모공원인데요. 무려 6개 마을이 유치 경쟁까지 벌이면서 입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임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1년에 문을 연 화성시 한백산 추모공원입니다. 30만 제곱미터 면적에 화장장과 자연장지, 공안시설 등을 두루 갖춘 종합장사시설입니다.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1,700여억 원. 비용은 화성은 물론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안양 등 6개 지역이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시민은 16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군포시도 분담금을 내고 참여해 군포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은 건립 전에는 경기도 소남부권에 전혀 화장시설이 없어서 무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 지역시가 많은 불편을 겪었었는데 6개 지자체가 협심을 해서 화장장을 건립을 해서 지금은 시민들도 대단히 잘 만족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백산 추모공원 건립 사업이 처음 추진된 건 지난 2011년. 입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가 진행됐는데 혐오시설을 유치하려는 곳이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서신면, 궁평 1위 등 무려 6개 마을이 응모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위치인 매송면 숲곡 1, 2가 선정되자 해당 마을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주민 해당 마을의 발전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상당한 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마을이 추모공원 유치를 원했던 배경에는 막대한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유치만 성공하면 395억 원에 달하는 주민 지원 기금을 비롯해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도 주어진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매송면 전체가 그린벨트에 96% 정도가 묶여서 우리 숲곡린 그 중에서도 더 많이 묶여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유치했습니다. 한백산 추모공원 사례는 장사시설을 건설하려는 지방정부들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센티브, 건설비, 비용 분담 등이 효과를 거둔 겁니다. 장사시설 부족이라는 공통의 숙제 해결을 위한 여러 지자체들의 참여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건립된 한백산 추모공원. 혐오시설 건립이라는 풀기 어려운 숙제의 해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네, 수도권의 장사시설, 특히나 화장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국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개인이 좋은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했다면 이제는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공이 이제 화장장을 확충하는 것이 좀 시급한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뉴스를 보면 화성의 한백산 추모공원이 좀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화성시가 이번에 한백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내놓은 주민지원금으로 내건 돈이 390억 원,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하고 비교하면 평택이 한 100억 정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운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유치하겠다고 나오는 지역들도 마을들도 많아지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원금을 한없이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업이 자꾸 무산되고 있는 현재 이천과 화성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 조금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고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동네가 나오긴 했으나 그 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지역 마을들이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우리도 뭔가 손해는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화장장을 유치한 숲곡리 이외에도 숲곡리가 있는 그 매송면 일대에 주변 마을에도 지원금을 나눠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았다. 그래서 지원금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그 범위도 좀 슬기롭게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돈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이외에 6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서 사업을 분담했기 때문에 좀 큰 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직접 유치가 되는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자체들과의 예, 마을 협업도 주변.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또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예.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장례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줘서 그 이득이 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주민지원금과 함께 지금 지자체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들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화장 시설, 화장을 하는 그 시설 자체는 공사가 유지, 보수,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고 그 주민들이 뭐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 형태로 주민들이 나눠 갖는 이런 사업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이 만든 회사라든가 단체 안에서 분란이 생긴다든가 음. 금전사고가 생긴다든가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예. 사례들이 이미 뭐 경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의 그 연화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금전 사고가 있었고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업권이 다시 공사로 반납되는 네.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좀 그 투명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거나 내부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하면은 복잡한 법률 관계로 갑니다. 네.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주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권 주면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 싶었는데 또 그에 따른 여러 네.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장사시설,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좀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례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네. 이것이 살면서 몇 번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면 사실 남의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계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사시설을 아예 지을 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처럼 아주 좀 이쁘게 디자인이라도 좀 잘하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좀 접목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뭐 건설비나 이런 것은 좀 많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경기적 후보자 공천 등 선거 전반을 지휘하게 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도당 위원장은 합의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거나 2파전 양상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후보자로 나선 겁니다. 3명의 후보자는 모두 재선 의원들인데요. 안양 만안 출신의 강두구 의원, 수원갑의 김승원 의원, 그리고 안양 동안갑의 민병덕 의원입니다. 저희 BTV 뉴스에서는 각각의 후보들을 만나 그들의 출마의 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안양 만안의 지역구를 둔 민주당 강두구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강두구처럼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입장에서 당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당을 만들어가는 사람. 저는 34세 우리 경기도 도의원 시작해왔고요.
삼선 도의원, 그리고 또 도의원할 때 도의회 민주당 대표, 그리고 도의회 의장, 그리고 연정 부지사를 지냈고요. 지금은 국회에서 재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처럼 경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일관되게 살아온 부분, 그리고 경기도의 다양한 네트워크, 그리고 또 경기도 여러 가지 현안들 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방향성을 갖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강북구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당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원들은 동원 대상이었고 객체였는데 그야말로 좀 주요 정책 현안에, 그리고 또 주요 의제에 당원들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당원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우리 새 후보 다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뭐 나름대로 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또 후보로서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랑 제 있는 모습을 가감없이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당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강북구, 이런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강북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그 가장 큰 현안, 그리고 또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분도를 포함해서 큰 틀의 경기 도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 우리 도의회, 그리고 또 시의회와 함께, 그리고 또 집행부와 상의하면서 방향성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마지막은 시민 입장에서,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입장에서 이런 안들을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여러분, 이번에 경기도당 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하는 강북구입니다. 더 강한 경기도당, 더 강한 강북구가 돼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민주당이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